저는 법무법인 지평의 박효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 HD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ESG 전략을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실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대에 조선산업 ESG 규제 동향은 어떻게 되고 우리 기업의 과연 대응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먼저 조선 분야와 ESG 규제인데, 특히 요즘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ESG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해보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즘에 미국 트럼프에 들어오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환경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이름으로써 미중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EU에서는 그럼 왜 우리만 하냐, 이런 뭔가 좀 혼란의 ESG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ESG 시대의 이 기저에 있는 뭔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주시고, 과연 이를 어떻게 기존의 ESG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의가 최근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내용은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즘 좀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ESG, 조선 분야와 ESG 규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ESG라는 것은 기업이 어쨌든 시장과 관련 없는 비시장적인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자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 환경 기후 변화, 이것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뭐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차피 ESG라는 것은 기존의 비시장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ESG가 왜 중요하냐? 결국 어떻게 요즘에 들어서 이제 ESG의 중요성은 바로 회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준법팀이라든 뭐 법무팀 이런 곳은 기존에 있는 법률을 통해서 적용만 하는 곳이었다면, 이제 요즘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ESG 팀, 뭐 컴플라이언스 팀,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스크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캐치업하고 기업의 전략에 녹여 넣을지,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발 리스크, EU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ESG 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랑 ESG 규제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연관돼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ESG라는 것이 규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를 또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금은 뭔가 모든 사람들이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룰 베이스, 안정적인 세계화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고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이럼으로써 전 세계적인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많은 국가, 특히 EU가 경제가 좋았었을 때는 ESG 도구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좀 가치 창출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EU조차도 뭔가 여기서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중 리스크의 시대이고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럼으로써 새로운 규범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 ESG 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엑스트라 G라고 해서 ESG에서 G를 제곱을 한다라는 이런 지표가 만들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뭔가 교차 지점이 발생하고, 결국 ESG라는 것은 기존의 규범에 따라서 뭔가 툴을 만들고 하는 것이라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규범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ESG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ESG 규제라는 것은 계속 바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ESG 툴이라는 것은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전략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ESG와 관련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남은 발표 시간 15분 정도에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신 동향을 간단히 본다면 먼저 이제 환경, 소셜 가버넌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핵심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ESG를 상당히 끌고 나갔었고요. 저희 조선 산업에서도 이 환경 규범이라든지 환경 기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특히 IMO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IMO 기준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EU에서도 계속 강화를 시킴으로써 우리 조선사들은 이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존에는 소셜이라고 하면 글로벌 인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이 과연 제재를 준수하는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지표로서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재 대응, 제재 컴플라이언스도 상당히 강화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버넌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이 가버넌스 내에서 또 녹여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미중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즘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조선 산업이야말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이 어쨌든 다미넌스 하고 있는 영역이고 미국이 캐치업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선 산업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 변경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관련해서 최신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IMO 규제 강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합의안이 4월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채택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표준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사들이 이에 맞추어서 이제 발주가 들어올 것이니 요 이제 연료 표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맞춰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 당시 부터 그리고 이전에 일기 때를 보더라도 환경 보호보다는 어쨌든 경제 성장, 화석 연료, 미국이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그 석유 화석 연료 시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나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핵심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화석, 석유 연료에 집중을 하고 싶어 했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합의까지 됐고 이번 주에 이제 이것이 IMO에서 이제 채택만 되면 되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1년 연기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7일에 지난주였죠.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이렇게 직전까지도 지난주까지 제가 다 수정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정하던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동결의를 1년 동안 연기하자라는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국가들이 4월에 하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애초에 반대를 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 돌연 만약 이 제안을 도입하는 국가가 있으면 우리는 제재를 그 국가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강력한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상무부와 이제 재무부, 국무부에서 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재 목록까지 만들어서 이런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젠가 그제 이제 바로 이 1년 연기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IMO에서 이제 4월에 채택을 하려고 했던 이번에 그 패키지는 이제 도입이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제 해외 로펌이라든지 많은 연구기관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 2029년 1월 기간까지는 이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선박보다는 당장은 이제 기존 선박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DF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좀 기업들의 관심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EU에서는 원래 실효 규제 단계 진입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EU의 일자로는 이제 10월 23일이고요. 이제 우리 한국으로는 이제 오늘 바로 EU 정상회담이 이제
EU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지금까지 EU에서 규제의 핵심이었었던 CSDDD라든지 CSRD, CBAM에 대해서 이제 EU가 이전에 EU 의회에서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해서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EU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미국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요즘 중국도 이제 좀 자꾸 완화하려고 하는데 왜 EU만 벌써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냐라는 얘기가 특히 EU의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EU의 뭐 의회 의원들은 다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것을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결국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는 하지만 적용을 유예한다든지 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그게 바로 이번에 EU 정상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려오는 KTX를 타고 바로 그 정상회의의 이제 컨클루전을 읽어봤는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심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바로 절차를 관소화해라. 물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너무 이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 환경 목표는 가지만 우리의 경쟁력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해서 서포트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U 의회에서 아마 요거를 도입하고 집행위에서 시행하는 이런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EU의 규제도 기존과 또 다른 페이즈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핵심 미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ESG 규제라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었고 각국이 그래도 마지못해서라도 이행을 하는 왜냐 미국과 EU, 중국이라는 큰 국가들이 그래도 요것들을 좀 서포트를 했거나 아니면 뭐 묵인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기후변화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있어서 아무도 못했는데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죠. 트럼프는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자고 하는데도 이제 트럼프는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 흐름이 너무나 노골화되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앞에서도 봤었지만 글로벌 ESG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아마도 트럼프 임기 2029년 1월까지는 최소한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 다자협약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세계에 가해진 최악의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야말로 사기고 유럽의 자살적인 녹색에너지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라는 툴을 가지고 각국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대상은 트럼프가 우리 관세를 낮춰줬더니 너가 관세도 낮춰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테니 너희가 미국 기업이 봤을 때 비장벽 우리가 이제 너희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 대해서 장벽이 될 수 있는 모든 우리는 관세를 놓지만 너희는 모든 규제 장벽을 놓고 협상을 하자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EU에다가 이제 서한을 보내서 너희의 CSDDD는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LNG라든지 이런 거 수출하는데 걸림막이 되니까 이거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EU에서는 이전부터 없앨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EU 정상회의의 이제 회의록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EU도 어쨌든 가오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후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확 전환은 못하지만 이 기회에 그리고 요즘 이제 세계 경제도 좋지 않고 공급망 교란 다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데 혼자서 환경만 외치면서 규제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완화 기조로 EU도 이제 슬슬 맞춰가고 있고요. 결국 EU와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요 부분도 좀 건드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EC 기후 공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제적인 공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경고를 했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IRA가 폐지되고 축소됐고요. 이것이 One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원빅 뷰티풀 액트라고 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오빠 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바로 조선 해양 산업을 미국에서 유치를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조선 이제 기업들도 다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 그래서 이런 오빠 요 법안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지원들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 미국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오빠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많은 기업들이 하면서 전략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각종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당연히 하지 않고 오히려 EU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 최신 동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남은 4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어쨌든 미중 경쟁이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핵심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적어도 프랙티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죠. 바로 미국이 이제 선방을 날린 거죠.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었고요. 특히 조선 산업이야말로 미국이 보는 핵심 분야죠. 왜냐하면 중국의 1위고 미국은 따라잡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선박 장비 추가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항료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미국이 이렇게 선방을 날릴 때 중국은 좀 인내를 하면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이제 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미국이 그런데 어쩌겠어라는 것인지 몰랐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또한 이제 똑같은 카운터 메저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미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료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빠 요 법률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미국이 다양한 법률, 법적 지원, 미국은 천조국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정말 남다르죠. 이를 통해서 바로 미국은 선박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제재, 이제 지금 미국.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베팅했기 때문에 중국이 역제재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최근에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이제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굳이 이제 중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수출 통제 심사를 강화했고 중국이 근데 이것이 일부 소재 매우 미약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또 선박 시스템에 조금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된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를 심사 강화하면서 가장 이번에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드디어 중국도 역외 적용을 하는 마치 미국의 2차 제재 같은 부분을 히토류 수출 통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히토류에 대해서는 0.1%만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히토류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혼합해서 뭐 선박에 넣어서 이 선박을 팔 때 이 선박에 중국 히토류 그 특정 히토류 0.1%만 있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역외 적용이 발생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이 지금까지 반제재법이란 걸 만들어서 미국의 제재를 중국인에 대해서 부과했을 때 그걸 지지하면 아니면 뭐 지원하면 그 자를 제재 대상자로 올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바로 최근에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타겟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특히 미국으로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중국의 역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발표 자료 만들고도 지금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이전의 내용이 아무 쓸모가 없을 정도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누가 더 그런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감지해
내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기업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바로 전략에 우리의 ESG 전략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재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ESG 도구에서 플러스 이제는 좀 이제 변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G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어쨌든 모두에게 모두에게 어떻게 리스크라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